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오늘 사건은 정말 역대급입니다. 저도 해외 살인 사건 여러 접했지만 이렇게 무자비하고 예상치 못하게 흘러가는 사건은 너무 오랜만이에요. 워낙 피해자가 많아서 내용이 좀 긴데 끝까지 잘 진행해 보겠습니다. 2010년 11월 10일 수요일, 미국 오하이오주 애플밸리에 있는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직원 한 명이 무단 결근을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녀는 32살의 티나 헤르만이에요. 평소 그녀는 결근은커녕 지각 한 번 한 적이 없는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게 매니저가 너무 이상하다고 느꼈죠. 심지어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해도 답이 전혀 없었고요. 당시 티나는 미혼모였는데 두 자녀를 홀로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남자친구인 그렉 보더스와 이별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매니저도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 남자친구랑 헤어져서 티나의 신변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911에 전화를 해서 좀 티나의 집에 방문해 달라,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닌지 확인해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잠시 후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집에 도착했어요. 수차례 문을 두드려도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경찰이 더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그래서 결국 이들은 현장을 떠나고 마는데요. 그런데 바로 다음 날인 11일, 같은 지역인 애플밸리 경찰서에 다른 두 건의 실종 신고가 접수됩니다. 하나는 인근 학교였어요. 그런데 재학 중인 13살의 사라 메이드너와 11살의 코리 메이드너, 이 남매가 둘 다 등교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보호자한테 연락을 했는데도 닿질 않는데요. 그래서 신고를 한 거죠. 또 다른 신고 전화는 론이라는 남성이었습니다. 론이 자기 여자친구 스테판이라고 있는데 전날 낮 12시 45분쯤 짧게 통화를 한 이후에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신고입니다. 근데 그때 스테파니는 나 친한 친구 집에 좀 갈 거야 라고 말했었고요. 자, 정리해보면 같은 지역에서 지금 하루 만에 연달아 두 건의 실종 신고가 접수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 간에 겹치는 인물이 있어요. 바로 전날 이미 실종 신고가 접수된 티나 헤르만이었죠. 앞서 학교에 등교하지 않은 그 메이드너 남매는 티나의 자녀들이었고요. 두 번째 신고에서 스테파니가 방문한다던 친구의 집이 바로 티나의 집인 거예요. 자, 이거 결코 우연이라고 볼 수 없죠? 경찰도 그제서야 사건의 심각성을 눈치채고는 급히 티나의 집으로 출동하려던 그때 한 통의 전화가 더 걸려왔습니다. 발신자는 티나가 근무하던 식당의 그 매니저예요.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빨리 티나네 집으로 와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매니저가 이제 하루가 지나고도 티나가 연락이 없으니까 너무 걱정이 돼서 자기가 직접 티나 집을 방문하게 돼요. 문을 두들겼는데 반응이 없죠. 그러니까 창문을 통해서 겨우겨우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느껴진 건 비릿한 악취였습니다. 그게 뭔지는 곧이어 밝혀지죠. 집 곳곳이 다 피로 얼룩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티나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잠시 후 현장에 도착하게 되죠. 내부는 그야말로 막 피가 흩뿌려져 있습니다. 특히나 거실과 침대에서 다량의 피 웅덩이가 발견됐어요. 막 벽 곳곳에 핏방울 튀어 있고 또 여기에 사람이 끌려간 듯한 핏자국이 길게 나 있는 겁니다. 그 자국은 욕실까지 이어져 있어서 따라가 봤는데 욕조에서 사람의 것으로 추정되는 피부 조직이 발견됩니다. 샤워 커튼에도 피가 말라붙어 있고요. 명백하게 이 욕조에서 어떤 행위가 벌어진 흔적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집안 어디에서도 티나와 아이들을 찾을 수 없어요. 심지어 이 사람들이 기르던 소형견마저 사라져 있었고요. 경찰은 현장을 분석한 후에 일단 피해자들이 거실과 침실에서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거기에 그 피 웅덩이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후 욕조로 끌려가서 사체가 처리된 거고요.
현장에 워낙 피가 많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실종된 4사람, 그러니까 티나와 2 아이들 남매, 그리고 티나 친구 스테파니까지 모두가 살해당한 거 아닌가라고 추측을 했는데 이때 차고 쪽에서 새로운 단서가 포착됩니다. 남성과 여성의 신발 자국이 찍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이 본능적으로 최소한 피해자 중 한 사람은 납치됐을 수도 있겠다, 아직 살아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파악한 경찰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피해자들의 주변 인물을 용의선상에 두고 수사를 시작했죠. 그 중에 가장 먼저 의심을 받은 사람은 최근 티나와 헤어졌다는 그 남자친구 그렉입니다. 근데 막상 그렉을 가서 탐문해 보니까 그 사건 추정 시간인 11월 10일 수요일 정오부터 오후 4시까지 회사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게 확인됩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자, 이 사람이 지금까지는 알리바이가 확실해요. 결국 용의선상에선 제외되었죠. 한편 집안을 더 샅샅이 수색하던 경찰이 또 다른 증거를 발견합니다. 그건 바로 월마트 비닐봉지 안에 들어있던 방수포 2개, 200리터짜리 대형 쓰레기 봉투였어요. 이거 지금 딱 들어도 떠오르는 게 있죠? 시신 유기용으로 산 것 같아요. 다행히 봉투 안에 영수증도 버젓이 남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이 여기에 찍힌 시간을 토대로 그 월마트를 찾아가서 CCTV를 분석합니다. 그 결과 며칠 전에 물건을 사간 남성이 확인돼요. 그는 25세에서 40세 사이로 보이는 백인 남성이었습니다. 갈색 머리에 안경을 쓰고 있었고요. 마트를 떠나는 모습이 찍혀 있는데 도요타에서 제조된 야리스라는 차량을 타고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이 즉시 이 오하이오 주에서 이 야리스를 소유한 차주들 명단을 확보하고 신원을 알아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때 이 월마트 CCTV를 유심히 살펴보던 경찰관이 고개를 갸웃거려요. 이 남자 얼굴이 완벽하게 찍혀있진 않지만 어딘지 굉장히 낯이 익는다는 느낌이 든 거예요. 내가 이 사람 어디서 봤더라? 하고 잠시 후에 너무도 중요한 기억이 떠오릅니다. 사건 발생 다음 날인 11월 11일. 현장 인근 도로를 검문하고 있던 경찰이 마침 그때 길가에 정차되어 있는 트럭 한 대를 발견해요. 보니까 안에 누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지금 살인사건이 벌어진 곳의 주변이니까 좀 수상해서 다가가게 됩니다. 운전자를 확인해 보니 30살의 매튜 호프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제 여자친구가 근처에서 일을 하는데요. 퇴근하면 태워가려고 기다리는 중이에요. 그래요? 경찰은 혹시나 싶어서 여자친구의 이름이 뭐냐고 묻게 되죠. 그랬더니 여자친구 이름 사라요. 사라? 사라는 실종된 티나의 딸 이름입니다. 근데 이 기억을 경찰이 딱 해낸 거예요. 급히 도요타 야리스 차주 목록을 살펴봤더니 거기에 매튜 호프만이란 이름이 나온 거죠. 신원 조회를 해서 얼굴을 확인했더니 어제 본 바로 그 남성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4일 만인 14일 아침 8시, 경찰은 매튜의 집을 급습합니다. 그런데 내부를 들어가 보니까 이게 정말 기괴함 그 자체였어요. 집 안에 엄청난 양의 나뭇잎이 잔뜩 쌓여 있는 거예요. 그 양이 너무 많아서 거실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고요. 또 그게 수북히 쌓인 곳은 1m 정도의 높이였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나뭇잎이 집 안에 있는 거죠. 게다가 벽에는 의미를 알 수 없는 막 이상한 낙서들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너무 이상합니다. 근데 이뿐만이 아니었죠? 욕실에 가보니까 100개가 넘는 쓰레기 봉투가 이렇게 묶인 채 보관되어 있어요. 이거 혹시나 싶어서 봉투 열어봤더니 그 안에는 모두 나뭇잎이 가득 채워져 있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봉투가 100개예요. 이런 봉투가 지금 바닥부터 천장까지 막 가득 쌓여 있는 겁니다. 이건 경찰도 그렇고 어디서도 본 적 없는 광경이었죠. 혹시 편집증이 있나 싶어요.
물론 형사들도 이 나뭇잎들 사이에 시신을 숨긴 게 아닌가 의심을 했는데요. 그래서 나뭇잎 다 걷어냈어요. 그리고 쓰레기 봉투도 하나하나 뒤졌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거기에서 살인과 관련된 증거가 발견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포기하려고 나가려던 그때 여기 지하실이 있습니다. 아니, 나뭇잎 다 치우고 보니까 거기에 가려져 있던 지하로 통하는 작은 문이 나온 겁니다. 경찰이 바로 열고 들어갔어요. 얼핏 봤을 때는 이 지하실 풍경도 위층이랑 비슷하게 바닥에 막 나뭇잎이 잔뜩 쌓여 있더라고요. 아, 이거 치워야 되나 싶은데 순간 바스락 거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예리한 수사관들이 이걸 놓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잠시 후 지하실에서 한 소녀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바로 실종자 중 한 명인 사라, 티나의 딸이에요. 당시 사라는 손발이 묶인 채 이 나뭇잎 더미 안에 그냥 갇혀 있다가 경찰들에 의해 구조가 됐습니다. 이걸 토대로 경찰이 매튜를 강하게 추궁해요. 왜 사라를 지하실에 감금했냐고요. 다른 가족은 어디냐고요. 근데 정작 매튜는 무슨 소리냐. 나는 사라를 돌봐준 거다 라고 주장합니다. 사라를 위해서 푹신한 나뭇잎 침대를 만들어준 거고 거기서 둘이 함께 영화도 보고 게임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대요. 이 진술은 거짓말인 게 뻔했죠. 아까 막 감금돼서 묶여 있었는데. 게다가 이 사람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사라에게 가서 무슨 일을 겪었는지 묻게 돼요. 그랬더니 예상대로 매튜에게 납치당했고 감금이 되어 있던 상태에서 성적인 학대도 받은 사실이 드러납니다. 매튜는 사라에게 내가 너를 납치했고 너네 가족들과 몸값을 협상 중이다. 그래도 크리스마스 전까지는 보내주겠다라고 했대요. 그래서 여기에 근거해서 구조가 된 사라가 경찰에게 물었죠. 저희 엄마는 어디 있어요? 동생은 괜찮나요? 사라는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 가족들한테 벌어진 비극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냥 혼자만 납치되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녀의 질문에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죠. 그 둘도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요. 이제 다음으로 남은 건 실종 상태인 티나와 아들 코디 그리고 친구 스테파니를 이 세 명을 찾아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매튜가 입을 꾹 닫아요.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관련이 안 된 척 그냥 묵비권을 행사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경찰이 수백 명의 인원을 투입해서 매튜의 집과 그 인근 샅샅이 수색합니다. 그게 몇 시간이고 지속이 되었어요. 근데 유의미한 증거가 나오질 않는 겁니다. 더 이상의 수색이 무의미했고 이젠 매튜가 직접 자백하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죠. 이때 전문가가 투입됩니다. 노련한 협상 전문가가 매튜와 마주 앉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매튜한테 네가 이 시신이 어디 있는지 말을 해준다면 사형을 면하게 해주겠다라는 거래를 제안합니다. 그런데도 매튜는 요지부동해요. 그도 그럴 게 경찰이 그 시신만 찾아내지 못하면 자긴 그냥 앞서 사라에 관련된 납치 혐의만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입을 꼭 다물고 그걸 왜 나한테 묻냐? 라는 아주 뻔뻔한 태도입니다. 하지만 이 협상 전문가도 노련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보통이 아니었어요. 매튜를 어르고 달래고 협박하고 고민하게 만드는 48시간이 이어졌고요. 이 게임에서 마침내 매튜는 항복합니다. 사형을 면하게 해주겠다는 거래를 받아들이고 그는 입을 떼기 시작했어요. 잠시 후 매튜가 경찰들을 이끌고 도착한 곳은 집 근처 야생동물 보호구역의 숲속이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그냥 한 곳을 가리켜요. 보니까 거기에는 한 18m 높이, 그러니까 엄청난 높이인 거죠. 거대한 너도 밤나무가 덩그러니 서 있더라고요. 저 나무를 왜 가리키는 거지? 가까이 다가가 봤어요. 그랬더니 이 나무 기둥에 구멍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중심으로 네모난 모양으로 잘려져 있고요. 이건 사람이 일부러 나무 기둥에다 이렇게 네모나게 만든 자국이죠.
그래서 경찰이 그 모양 그대로 나무를 이렇게 끄집어내거든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나무 안에 텅 빈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토막난 세 사람의 시신과 함께 반려견의 사체까지 발견됩니다. 와, 나무 안에 시신이 있을 줄이야. 경찰도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말 그대로 나무 속에다가 넣어둔 거니까요. 이 범인 매튜, 도대체 어떤 인간인가 잠시 살펴보면 20대 초반부터 이미 방화, 침입, 폭행, 자동차 도난 여러 개의 전과가 있습니다. 교도소에 수감이 되었지만 6년 만에 가석방을 당했고요. 이후에는 제대로 된 직장도 없이 그냥 실업수당으로 하루하루 살아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매튜는 빈집털이를 계획합니다. 마트에서 장갑과 박스테이프를 사는 모습이 앞서 CCTV에도 포착이 되었죠. 그리고 인터넷으로 칼도 구매합니다. 사건이 벌어지기 하루 전이었어요. 매튜는 미리 준비해둔 범행 도구를 다 가방에 넣고 집을 나서요. 그리고 그가 향한 곳은 미리 점 찍어둔 티나의 집이었죠. 왜 하필 티나의 집이었냐? 사실 얼마 전에 우연히 그 집 앞을 지나다가 이 집 차고 문이 반쯤 열려 있는 걸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사건 전까지 매튜는 이 피해자 가족과 전혀 모르는 사이예요. 정말 우연히 차고 문이 반쯤 열린 걸 봤는데 그 다음에도 한 번 더 봤어요. 그러니까 저거 고장이 있구나. 그래서 이 집이 타겟이 된 거죠. 그날 매튜는 티나의 집이 내려다 보이는 맞은편 숲속에서 하룻밤을 꼬박 보내면서 이 집에 사람이 완전히 없는 비는 순간을 계속 기다렸습니다. 사건 당일 아침 9시, 엄마 티나가 아이들과 함께 집 밖으로 나옵니다. 학교에 데려다 주기 위해서였어요. 슝 하고 차를 몰고 떠났죠. 근데 이때도 하필 차고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매튜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곧장 그 사이로 기어 들어갔죠. 아무도 없는 집에 진입하는데 드디어 성공한 그는 집안 곳곳을 뒤지면서 현금, 반지, 목걸이, 돈이 될 만한 거 모조리 가방에 쓸어 담았습니다. 신이 났어요. 그런데 순간 집 앞에 차를 세우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누가 온 거예요. 당황한 그가 우왕좌왕하다가 급히 침실로 몸을 숨겼죠. 집 안에 들어온 사람은 티나였습니다. 아이들 학교에 데려다 주고 이제 자기 출근 준비하려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녀가 향한 곳은 자기 방 침실이었죠. 여기서 매튜와 딱 맞닥뜨립니다. 매튜는 망설임 없이 손에 든 칼로 그녀를 공격했고요. 티나는 쓰러져요. 첫 살인이었습니다. 매튜도 사실 당황했어요. 아니 빈집털이 하려고 들어온 거지 살인까지는 계획에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어쨌든 해결을 해야 하니까 일단 시신을 욕조로 끌고 가서 토막내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 해보는 일이기도 하고 칼도 잘 안 들고 꽤 힘들어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작업이 한참이나 지속되더니 시간이 어느덧 1시가 됩니다. 매튜는 그제서야 욕실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나 싶었는데 하필 이때 친구 스테파니가 티나 집에 도착합니다. 보니까 문이 잠겨있지 않더라고요. 무슨 일이야? 그 안에 들어왔는데 강도를 당한 듯 집안이 다 어지러져 있었어요. 그래서 스테파니가 놀라가지고 어머 이를 어째 하는 순간 매튜가 빠르게 다가와서 그녀를 또 찌릅니다. 지금 순식간에 2명을 살해한 상황이었죠. 근데 이 와중에 매튜의 신경을 거스르는 게 있었어요. 아까부터 막 왕왕 짖어대는 그 작은 강아지. 짜증이 난 매튜는 그 개마저 칼로 찔러 살해합니다. 어쩌면 이때쯤 매튜는 반쯤 정신이 좀 나간 것 같아요. 잠시 후 그는 또다시 스테파니의 시신을 끌고 다시 욕실로 들어갔어요. 토막을 냈고 앞서 티나의 시신과 뒤섞여서 토막을 막 아무렇게나 쓰레기 봉투에 담았습니다. 얼른 이 집을 나가야 하는데 지금 2명이나 토막을 내야 하는 거예요. 작업은 더뎠고 시간은 오후 3시가 넘어갑니다. 드디어 다 끝냈어요.
그 토막이 든 봉투 하나를 들고 차고로 옮기려던 그때 또 인기척이 들려옵니다. 학교를 마치고 두 남매가 집에 돌아온 거예요. 매튜는 즉각 집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마주친 11살 코디를, 아들을 칼로 찔러서 또 살해합니다. 이때 사라는 딸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잠시 후 매튜는 이제 사라, 여성이 있다는 걸 알아채고는 몰래 뒤로 다가가서 눈을 가리고 결박을 해둡니다. 근데 바로 납치한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아들 코디의 시신을 처리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사라는 한쪽에다가 이제 결박해서 두고 다시 욕조로 아들 시신을 끌고 가서 시신을 토막냈죠. 정말 무한 굴레였습니다. 그렇게 모든 작업을 마치고 껌껌한 이제 저녁이 됐어요. 그는 세 사람의 시신이 든 봉투를 다 차에 실었고 마지막으로 눈과 입이 가려진 채 결박돼서 막 벌벌 떨고 있는 사라를 강제로 끌어내서 차에 태운 후 현장을 떠났습니다. 드디어 자기 집에 도착했어요. 먼저 사라를 지하실에 감금했고요. 그 다음으로 드는 생각은 이 시신이 든 봉투를 어디에 숨길까 이 고민이었습니다. 세 사람의 분량이라 양도 상당해요. 근데 바로 이때 자연스럽게 떠오른 곳이 평소 눈여겨두었던 그 야생보호구역 깊은 숲 속의 죽은 나무였습니다. 크기나 규모로 봤을 때 분명 안은 비어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아무도 상상하지 못할 기상천외한 곳에 시신 봉투를 밀어 넣었습니다. 그 모든 게 끝나자 매튜는 어딘가 모를 안도감이 들었죠.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납치한 사라를 범하기까지 합니다. 와, 이 모든 과정이 정말 단순한 빈집털이로 시작한 건데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일이 커졌죠. 그날 밤 매튜 또한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불안한 마음에 다시 티나의 집으로 향해요. 아예 이 집을 불태워서, 방화 혐의도 예전에 있었잖아요, 전과가. 그러니까 불태워서 증거를 다 없애버리려고요. 그래서 한쪽에다가 차를 세우고 때를 기다리던 그때 경찰 한 명이 다가간 겁니다. 매튜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저 여자친구 기다리고 있어요 라고 말했죠. 근데 경찰이 여자친구 이름을 물었잖아요. 이때 얘가 당황해서 자기가 납치한 그 소녀의 이름을 둘러댄 거예요. 그러니까 범인 입장에서는 어이없는 실수죠. 근데 경찰 입장에서는 이 불씨 검문으로 인해서 그 낯익은 얼굴이 기억났고 정말 극적으로 매튜라는 범인을 찾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매튜의 계획이 성공을 해서 집까지 불에 탔다면 이 4명의 피해자들에 대한 행방조차 평생 알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매튜가 체포됐어요. 이후 정신감정 결과가 나오는데 좀 특이했습니다. 매튜가 나뭇잎과 나무에 강한 집착을 보이는 성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집에 나뭇잎 쌓아두고 또 시신도 나무 속에다가 유기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어떤 물건을 유독 집에다가 이렇게 많이 쌓아놓는다는 건 약간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네, 매튜 또한 정신질환과 망상장애를 진단받았죠. 말 그대로 나무에 미친놈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쩌면 또 그런 이유 때문에 단순한 좀도둑에서 시작했지만 갑자기 연속 살인마로 돌변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2018년 1월 매튜는 3건의 살인과 시신 유기, 미성년자 납치, 강간, 강도까지 혐의도 많죠. 그에게 유죄가 내려졌습니다. 앞서 협상 전문가와 거래를 해서인지 사형은 피할 수 있었고요. 대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선고됐죠. 그는 현재 감옥에 수감 중이고 평생 다시는 이 사회에 나올 일은 없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황당한 사실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매튜는 감옥에 갇힌 지 현재 7년째인 지금까지도 자신의 범죄에 대해 단 한 번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한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나는 그냥 강도일 뿐이다. 살인을 계획한 건 아니다.
뜻하지 않게 사람을 죽이게 돼서 나도 피해를 봤다 라는 식으로 변명을 합니다.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일명 나뭇잎 살인마라고 불리는 매튜 호프만. 이 사건은 지금까지도 오하이오주에서 벌어진 가장 기괴하고도 비극적인 살인 사건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캐나다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광활한 산에 아름다운 호수 또 푸른 숲까지 굉장히 대자연을 즐기고자 하는 많은 분들이 캐나다를 찾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로키 산맥과 밴쿠버라는 그 대도시가 있는 서쪽 브리티시 컬럼비아가 관광객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곳이죠. 개인적으로 저도 사실 지난 겨울 휴가로 이 밴쿠버 로키 산맥을 다녀왔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사건이 더 와닿습니다. 이곳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건 하나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1995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서 3형제 중 막내로 태어난 차이나 디즈. 그녀는 전 세계를 여행하는 아주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동안 배낭 하나 메고 무려 13개 국가를 여행했어요. 또 굉장히 이 차이나가 친화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람들하고 금방 친해지면서 여행을 즐기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러던 중 여행에서 운명적인 남자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 상대는 루카스 파울러. 동갑내기로 호주 출신의 그 또한 모험가입니다. 루카스는 어릴 때부터 약 20년간 매년 부모님과 캠핑을 다니면서 자연을 마음껏 즐기던 소년이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친구와 함께 여행차 크로아티아를 가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차이나와 우연히 만남을 갖게 되죠. 둘은 여행이라는 공통 관심사 때문인지 아주 급격히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우린 천생연분이다 라고 아주 강하게 끌림을 느꼈다고 해요. 시간이 갈수록 가족과도 인사를 나누면서 어느덧 둘 사이엔 결혼 이야기가 오가게 되죠. 그러던 2019년 루카스가 홀로 캐나다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관광은 아니었어요. 아예 취업 비자를 받아서 밴쿠버에 있는 한 목장에서 일을 하는 그러니까 워킹 홀리데이인 거죠. 루카스에게는 정말 인생의 또 새로운 경험일 텐데요. 비록 바쁜 일상, 농장에서 일을 하면 쉽지 않잖아요. 바쁜 일상이지만 루카스는 또 연애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연락을 하면서 짬을 내가지고 차이나와 사랑을 계속 키워갔죠. 그렇게 2019년 여름이 찾아옵니다. 루카스가 휴가를 맞았고요. 오랜만에 이 커플이 함께 3주간 캐나다 전역을 여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게 돼요. 너무 설레죠. 그렇잖아도 여행을 좋아하던 커플인데 휴가인데다가 오랜만에 또 이렇게 같이 하는 시간이니까요. 두 사람은 작은 밴을 구했고 로드 트립을 떠나기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구한 차가 1986년형 파란색 쉐보레 밴이었어요. 한데 싸게 구한 거예요. 물론 워낙 오래된 차라서 좀 하자가 있긴 했지만 또 알고 보니까 루카스가 과거에 자동차 정비일을 배운 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운전해서 가면서 문제가 생기면 고치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2019년 7월 13일 차이나의 엄마 쉐일라는 딸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딸아, 안전하게 잘 다녀와라. 차이나 또한 엄마에게 잘 다녀오겠다, 사랑한다 라는 답장을 남겼어요. 그리고 이 말도 덧붙였죠. 제가 한동안 와이파이를 사용하기 어려워서요. 연락이 잘 안 될지도 몰라요.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정말 이 문자를 마지막으로 차이나에게는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가족들이 처음에 큰 걱정을 하진 않았어요. 믿고 있던 남자친구와 함께 떠난 여행이고 또 가족은 미국에 있지만 바로 위 가까운 캐나다 여행이잖아요. 지난번처럼 크로아티아 이런 다른 대륙이 아니라요. 그래서 좀 더 안심했던 거죠. 그러던 7월 17일 밤 11시 미국에 살고 있던 차이나의 가족 집에 누군가 급히 문을 두드립니다. 엄마가 문을 열어보니 경찰이에요. 어두운 표정으로 그들이 입을 열었죠.
따님 차이나와 같이 있던 남자친구 루카스가 캐나다에서 사망했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에 휩싸인 양쪽 가족들은 즉각 캐나다로 날아갑니다. 특히나 루카스의 아버지 스티븐 파울러, 그는 오랜 기간 호주에서 경찰 간부로 근무한 사람이었어요. 경찰에 일하던 사람인데 내 아들한테 그런 비극이 닥친 거예요.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죠. 커플의 시신이 발견된 건 가족에게 이 소식이 전해지기 이틀 전인 2019년 7월 15일이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에 있는 아주 유명한 관광지 리아드 핫스프링스, 여기가 천연 온천인데요. 이 인근에 있는 고속도로에서 발견됐던 겁니다. 현장을 최초로 목격한 건 고속도로 작업자였는데 길가에 웬 밴 한 대가 세워져 있어서 수상한 마음에 가까이 다가갔어요. 근데 차 뒷문이, 창문이 다 부서져 있더라고요. 이상한데? 좀 더 주변을 살펴보게 되는데 바로 인근에 있는 도랑에서 두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걸 찾아낸 거죠. 당시 두 사람은 총상을 입고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시신이 너무 잔인하게 훼손되기까지 해서 사실상 형체를 좀 알아보기 힘들었다고 해요. 다행히 소지품이 이 밴 안에 있어서 그걸로 신원을 파악했고 차이나와 루카스의 죽음이 이틀 뒤에 가족에게 알려진 겁니다. 그런데 이 커플의 소지품 중에 단 한 가지, 차이나가 가지고 갔던 디지털 카메라는 사라지고 없었어요. 우선 두 사람의 행적을 좀 추적해 볼까요? 7월 13일 루카스와 차이나의 생전 모습이 한 주유소 CCTV에서 확인됐습니다. 평소처럼 기름 넣고 또 두 사람이 오래간만에 만났잖아요. 사랑스럽게 포옹을 하는, 이 여행을 즐기는 행복한 모습이 찍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날인 7월 14일 오후 3시 20분쯤 이들이 탄 차량이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갑작스럽게 고장이 납니다. 그리고 둘이 갓길에 급히 차를 세우게 돼요. 딱 이때의 모습이 인근을 지나가고 있던 기계 정비사 커티스 씨와 그의 아내에게 포착됐죠. 아유, 저 사람들 차가 고장났나 보다 싶어가지고 부부가 도움을 주려고 커플에게 다가갑니다. 하지만 가서 보니까 이 루카스와 차이나가 그렇게 심각한 분위기가 아니더라고요. 아무래도 루카스가 좀 차를 잘 알아서인지 고장을 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때 루카스가 뭐라고 했냐면 괜찮습니다. 제가 혼자 고쳐볼게요. 이게 만약 내일까지 시동이 안 걸리면 견인 트럭 부르면 되죠. 라고 막 쾌활하게 말을 해요. 여기에 그 커티스 부부는 그래 니들 잘 고쳐봐라 하면서 자리를 뜨게 되는데요. 그리고 같은 날 밤 10시 30분 고속도로 작업자가 지나가던 중에 이 루카스와 차이나 커플을 목격합니다. 또 목격한 건데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차를 못 고쳤는지 차가 길가에 세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분명히 커플 외에 누군가가 함께 있었습니다. 수염을 좀 덥수룩하게 기른 남자였는데 고속도로에 서서 커플을 빤히 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루카스가 남자를 향해서 뭐라고 막 소리쳤습니다. 그게 뭔지 정확히는 이제 모르겠지만 그냥 가시라고요. 이런 비슷한 대화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루카스와 차이나가 같은 장소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던 거예요. 자, 이 정황 이해하셨죠? 목격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수염을 기른 그 남성이 용의자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몽타주도 제작했어요. 아니 근데 여기 캐나다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광활한 자연이 펼쳐진 여기서 이 몽타주 하나만 가지고 범인을 찾는다? 이게 사실상 무리였습니다. 이게 도시도 아니고. 근데 비극은 그게 끝이 아니었죠. 딱 그 사건이 벌어지고 5일 후인 7월 19일. 이번에는 그 지점에서 약 50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불에 탄 차량 한 대가 발견됩니다. 확인해 보니까 이 차 안에 2명의 10대 소년 브라이언 슈멜게스키와 캄 맥레오드가 타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왜 이게 추정이냐면 지금 차는 불에 탄 채 둘은 없는 겁니다. 행방을 몰라요. 브라이어와 캄, 이 두 사람은 어릴 적부터 같은 동네에서 자란 절친이거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밴쿠버에 있는 월마트에서 함께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에 새로운 직장 좀 찾아 떠나보자 하고 여행길에 올랐다가 실종된 상황. 아니 그런데 사건이 계속 발생합니다. 또 같은 날 그 불탄 차량이 발견된 곳에서 2km 정도 떨어진 가까운 지점에서 새로운 남성의 시신이 나와요. DNA 감식을 해본 결과 이 남성은 밴쿠버 출신의 64세의 남성 레오나르도 딕으로 밝혀졌죠. 이 사람이 대학의 식물학 교수였는데 연구 차원에서 홀로 캠핑을 떠났다가 변을 당한 겁니다. 근데 특이한 건 앞서 그 2명의 10대 피해자들은 차만 남아있고 애들은 사라졌잖아요. 근데 이 레오나르드는 그가 몰고 온 토요타 차량이 자취를 감추고 시신만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경찰이 어쩌면 범인이 그 차를 몰고 떠났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게 돼요. 자, 현재까지 정리하면 사망자는 차이나 루카스 커플, 그리고 레오나르드, 그리고 실종자 10대 소녀 2명입니다. 경찰이 이 사망자들의 부검을 해보니까 세 사람 모두 동일한 수법으로 살해당한 게 밝혀져요. 즉 이거 연쇄살인 사건이죠. 현재로서 경찰은 그 실종된 브라이어와 캄을 찾는 게 급선무였습니다. 지금 셋이나 죽은 상황에서 어쩌면 이게 이미 늦었을 수도 있어요. 브라이어의 아버지가 눈물로 인터뷰를 하면서 제발 내 아들을 찾아달라고 호소했죠. 캐나다에서도 즉각 비상사태가 선포돼서 이 실종자들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워낙 범죄가 없기로 유명한 캐나다였기 때문에 유례없는 연쇄살인 사건? 진짜 나라가 발칵 뒤집혔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인 7월 23일, 캐나다 경찰이 사건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범인을 특정했다는 건데요. 그 증거로 사망한 레오나르드의 차량을 누군가 운전하는 모습이 찍힌 CCTV가 공개됐죠. 그 피해자의 차를 범인이 가져갔을 거라고 예상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황상 범인일 확률이 높을 겁니다. 그리고 경찰이 비장하게 그 정체를 공개하는데 여러분, 이 순간부터 브라이어 슈멜겔스키와 캄 맥레오드는 실종자가 아닙니다. 그들을 용의자로 간주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지? 알고 보니까 CCTV 속에 그 피해자 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실종된 줄 알았던 그 10대 소년 2명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들은 실종된 게 아니라 도주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이 몽타주 기억하시나요? 그 커플과 말다툼을 했다던 수염 덥수룩한 남자. 그게 캄일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아니 이거 지금 뭐예요? 이 용의자 2명을 차례로 좀 알아보면 먼저 브라이어, 그는 19살인데 밴쿠버에서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친구들 사이에선 유독 내성적인 아이로 알려져 있었고요. 어릴 적에 부모님이 별거 하면서 정서적인 어려움도 겪고 그러다 보니 평소 친구랑 어울리기보다는 유튜브와 비디오 게임에 광적으로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나 그는 일루시브 게이밍이라는 페이스북 계정을 운영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되게 극우 정치, 공산주의, 파시스트, 또 여기에 더해 성적인 일본 애니메이션까지 다소 왜곡된 관심사들을 공유해왔던 거예요. 그 안에 가보면 붉은색 나치 완장을 차고 막 칼을 지니고 있는 사진도 있고요. 두 번째 용의자 캄은 초등학교 때부터 브라이어와 절친입니다. 그리고 같이 일루시브 게이밍 이 계정을 운영해 왔었는데요. 둘이 사건이 벌어지기 며칠 전 돌연 가족들에게 우린 이제 월마트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을 찾아 떠나겠다라고 이사 계획을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차를 몰고 고속도로에 올랐죠. 근데 이때 캄이 집 금고에 있던 장총 한 자루를 숨겨서 나오게 돼요. 이어서 소매점에 들르더니 무려 750발의 탄약과 소총을 추가로 구입하는 게 모두 CCTV에 남아 있었죠. 그리고 이 탄약들은 차이나, 루카스, 그리고 레오나르의 시신에서 발견된 것과 완벽히 일치합니다. 캄에겐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여자친구가 그에게 문자를 보내기도 했어요. 왜냐면 아니 하루아침에 갑자기 친구랑 일 다 그만두고 다 갑자기 다른 곳으로 떠나버렸으니까요.
그러자 캄에게서 이제 문자가 돌아왔는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정말 미안해. 근데 나는 다시 돌아오진 않을 거야. 무언가를 결심하고 떠난 것 같았죠. 경찰이 두 사람을 용의자로 특정한 게 7월 23일입니다. 근데 불과 하루 전인 22일 날 사실 두 사람이 경찰 검문을 지났다는 게 뒤늦게 알려져요. 음주운전 단속 때문에 차를 멈춘 건데요. 이때만 해도 경찰은 이들이 탄 차량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죠. 유유히 검문을 빠져나갔고요. 좀 안타깝죠. 그렇게 추적이 시작되고 6일 후인 7월 29일 드디어 경찰이 그렇게 찾아 헤매던 레오나르드의 토요타 차량이 발견됐습니다. 그곳이 어디였냐면 인구가 불과 1,500명밖에 살지 않는 길름이라는 작은 마을이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이 마을을 드나들 수 있는 도로가 한 개뿐입니다. 용의자들이 차를 여기에 지금 버린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아직 이 마을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경찰이 마을 다 봉쇄하고 주민들 외출 금지령 내렸죠. 이어서 샅샅이 수색이 이어졌고 그러다가 인근 수풀에서 지갑, 옷, 탄약이 담긴 배낭까지 발견됩니다. 이게 확인해 보니까 그 용의자 캄의 것이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이거 확실합니다. 용의자들 지금 이 주변에 숨어 있어요. 경찰은 군 수색기를 동원해서 상공을 돌면서 점점 더 포위망을 좁혀갔죠. 그렇게 또다시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작은 마을인데도 용의자를 찾는데 꽤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이게 마을은 작은데 캐나다가 워낙 이 자연이 다 둘러싸인 곳이라 좀 그런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8월 7일 자원봉사자 한 명이 이상한 장면을 포착해요. 아니 막 깍깍 웬 까마귀 떼가 계속 한 덤불 주변을 맴돌고 있더라고요. 수상하죠. 까마귀 떼가 왜? 그래서 자원봉사자가 그 덤불 속으로 들어갔고 거기서 캄과 브라이어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까마귀 떼가 왜 여기 있었냐면요. 이미 먹잇감이 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시신이 훼손되어 있었고요. 무고한 이들을 살해한 잔인한 살인범들의 최후였죠. 두 사람의 시신 근처에는 피해자였던 차이나의 디지털 카메라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6개의 비디오가 녹화되어 있었는데 그 영상에서 캄과 브라이언은 자신들이 그간 차이나, 루카스 그리고 레오나르드를 살인했다는 걸 인정해요. 도주를 하고 나서 원래 계획은 배를 납치해서 유럽이나 아프리카로 가겠다는 거였죠. 그리고 거기서 계속 살인을 이어가고 싶다는 포부. 사람을 왜 죽였는지 그 동기를 정확하게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 둘 애가 좀 뭔가 사람을 죽이는 것 자체가 목적인 듯 보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경찰이 계속 포위망을 좁혀오니까 그게 두려웠는지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할지 모른다는 말도 영상에 남아 있었고요. 여기에는 우리가 죽은 후에 시신을 화장해달라는 유언도 함께였습니다. 이건 좀 꼴값이죠. 이외에 총을 들고 있는 브라이어와 캄의 셀카도 찍혀 있었습니다. 두 범인의 부검 결과에 따르면 먼저 캄이 브라이어를 총으로 쏴서 살해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후 캄이 스스로 최후를 맞이한 것으로 추정되고요. 지인들에 따르면 생전 이들이 온라인 슈팅 게임을 즐겨 했다고 해요. 그리고 막 게임을 즐기면서 야 이게 진짜였다면 어땠을까 하고 막 흥분하는 모습을 보였다는데 결론적으로 이 두 10대 소녀는 애초에 여행을 계획한 게 아니라 인간 사냥을 꿈꾼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캐나다 경찰은 그간 캄과 브라이어를 잡기 위해서 4개 주를 거쳐 3,000km에 달하는 지역을 꼼꼼히 수색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캐나다는 전 세계에서 국토 면적이 2번째로 넓잖아요. 남한의 약 100배 정도라고 하는데 경찰들이 몇 주간 얼마나 넓은 지역을 수색했는지 좀 감이 오시죠? 거기에 수색경과 헬리콥터, 군부대까지 동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건은 사건 수사에만 약 한화로 17억 원이 달하는 비용이 들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건 캐나다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수사로도 기록되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범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면서 결론적으로 이 비극에 책임을 질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건 수색에 참여했던 경찰들이나 또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다소 허무하게 느껴지겠죠. 생면부지 처음 만난 고속도로 무법자 이 2명에게 억울하게 목숨을 잃게 된 피해자들. 이제는 그들의 명복을 빌며 오늘 사건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식합니다.